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내에 6개 도시를 시범적으로 해서 흑인 커뮤니티 그리고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제로다운 모기지 상품을 내놨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라고 저희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악시오스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에 대한 보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놨습니다. 뭐냐면 변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사가 완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변명해 주는 그런 대리 기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급진 광고주들, 아주 기름진 광고주들이 가끔씩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면 그것을 언론이 대신 대변해주고 국민들을 오히려 이해시켜주고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언론이 대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광고주들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악시오스도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일단 보도 나온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로다운 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TD뱅크 이런 것들도 이미 제로다운 상품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이 채용되지는 않고 있다. 사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제로다운이라는 그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실제로 다운페이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놓은 제로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은 그거는 다운 페이먼트를 정말 제로로 해주는 게 아니라 15,000불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페이먼트를 15,000불 정도로 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그 15,000불이 보통 FHA 론을 받을 때에는 디파짓이 5% 정도만 돼도 론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15,000불을 디파짓 은행에서 15,000불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걸 디파짓하는 개념으로 하면 그러면은 15,000불이 5%가 되는 집, 그러면은 대략 한 3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지 그냥 정말로 제로다운하고 그냥 무조건 돈 한 푼도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명이 나오는 게 뭐냐면 흑인과 히스패닉들에 대한 특전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흑인과 히스패닉이 주로 있는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상으로 설정한 것이기 지도로 나눠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흑인 대상이다 혹은 히스패닉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 인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그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인구가 더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 안에서 그런 상품을 운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백인이나 동양인들도 아시안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인종차별,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서 해드린 설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인종에 따라서 차별 대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연방 소송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해명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지 제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게 특정 인종을 상대로 하는 특정 인종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악시오스 쪽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 하면은 1974년 평등신용기회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특수목적 신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 특수목적 신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Special Purpose Credit 프로그램이라는 SPCP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SPCP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것이고 오히려 연방 정부가 권장해 왔던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이 특수 목적 신용 프로그램이 주로 타겟하고 있는 타겟팅하는 거는 뭐냐면은 균형감을 갖춰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죠, 좀 약간 좀 부족한 사람들, 예.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근데 그 부족한 게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열심히 안 해서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 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받쳐주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등한 저울에서 이렇게 비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 거죠. 이게 이제 특수 목적 신용 프로그램을 은행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연방정부에서도 계속 장려해왔던 문제 아니냐 이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 제로다운 프로그램인 이 상품들이 만약에 널리 선택받았다면 인종적 주택 소유 격차를 줄여줄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어떻게 은행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변명하는 그런 기사를 지금 내놓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거꾸로 이것이 더 많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 특정 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 쓰는 이 제로 금리 프로그램이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불균형 혹은 인종 정의, 경제 정의,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한 가지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제가 공부하게 된 게 레드 라이닝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레드 라이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보험 제공자가 종종 신청자의 인종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를 제한했던 매우 불법적인 관행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는데 흑인이 왔다. 이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해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봤더니 그 지역의 흑인 인구가 뭐 45% 이상 되는 지역이, 백인 인구는 뭐 한 40%밖에 안 된다. 이 사람도 우리가 좀 불안한데 이 사람한테 융자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이른바 레드 라이닝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190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지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1900년대 초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1930년대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968년에 불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연방법으로 레드 라이닝은 아예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그런 규정이 나왔으니까 50년도 훨씬 전에 이미 불법이 돼서 지금은 이러한 관행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넘게 이러한 관행이 없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50년 전에 그렇게 대출을 제대로 못 받았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물론 출발선상이 달랐다라는 점은 저희가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1960년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무슨 민권법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Civil Rights Act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투표권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게 되는 일들이 1960년대에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1960년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도 확보했고 다 됐으니까 뭐 이런 레드 라이닝 같은 이런 차별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다 불법으로 됐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그럼 자유롭게 백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0년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출발을 제대로 모든 흑인 커뮤니티가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인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미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그 격차 부분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진 좌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형평성을 논리를 이야기하면은 이미 다른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던 이 국민들을 어느 정도는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다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심지어는 신분제도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1900년대 초 상황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흑인들은 전부 다 종으로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가문들은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가문으로 성장을 했던 가문들이 있었던 걸 저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전체로 묶어가지고 흑인 전체가 다 고통당했으니까 지금은 흑인 커뮤니티를 다 떠받쳐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 의혹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해는 하겠다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이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레드라이닝 해가지고 지도 펼쳐놓고서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렇게 빨간 선 딱 그어놓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은행이 대출 안 해주고 이랬었으니까 이거는 그랬던 시절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훨씬 더 나아진 환경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때 벌어졌던 격차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냐? 아무리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야 출발선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선이 다른 얘랑 나랑은 같지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그러면은 네가 200m 앞에서 출발해. 내가 200m 뒤에서 출발할게. 자, 그러면은 거북이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길까요? 뭐 이런 이제 우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궤변인데요. 3대 궤변 중에 하나인데 거북이를 예를 들어서 200m 앞에서 출발을 시키고 토끼를 200m 뒤에서 출발을 시키면 토끼는 죽었다 깨나도 거북이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궤변이 있습니다. 왜? 자, 얘를 이제 거기엔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토끼의 속도가 거북이의 2배다. 라는 전제를 토끼가 2배 빠르다. 거북이보다. 그런데 200m 앞에 거북이를 놓고 출발을 시키면 토끼가 거북이에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긴다 절대. 왜? 토끼가 200m를 따라가 잡았으면은 거북이는 100m 가 있겠죠. 토끼가 2배 빠르니까. 그러니까 또 토끼가 100m를 또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50m 앞에 가 있겠죠. 50m 따라잡으면 25m. 또 따라잡으면 12.5m. 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토끼는 계속 따라잡기만 하지 거북이가 항상 앞선다. 단 0.001mm라도 거북이가 앞서게 돼 있다. 이런 궤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거리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언젠가 추월하는 지점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논리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궤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종 정의,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 마르크시즘에서 나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들은 겉으로 들어서는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거기에 절대적으로 빠뜨리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성을 빠뜨린다라는 거죠. 인간은 의지의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어떻게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건 뭐 예정론이라는 신학도 있고 하지만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인간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의지를 발동을 하면 충분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특성을 외면한 것이 이 막시즘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도 은행에서 내놓은 이런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그거를 구차하게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은 상당히 좀 갑갑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을 정당화해주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봅시다. 똑같은 백인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 있죠.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흙수저. 근데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엄청난 재벌집에 태어났어도 그냥 마약쟁이 환자로 인생이 전락해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여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사회 시스템에서 뭐 인종적으로 정의를,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해가면서 무슨 대단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일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의 평등. 기회를 똑같이 주자라는 이야기이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주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다른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본인이 나는 정말 능력이 있고 잘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대접을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주변 환경을 돌아보시고 환경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을 놓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본주의라든가 뭐 인문학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인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다 빼놓고 인간을 동물 취급하듯이 다 똑같이 대해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위험한. 그리고 과거의 유산에 자꾸 얽매이면 곤란하다. 과거는 우리가 되돌이켜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그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정리를 하는 것이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야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라고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과거를 자꾸 소환해 오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50년도 훨씬 전에 없어진 그러한 관행을 지금 현실로 소환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랬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